그것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됐잖아요. 여행 갈 때 가면 필수품. 세 개만 얘기해봐요.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진짜 현실가 넘치다. 무슨 소공료 뭐 이런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접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대들 책방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이 얘기를 내가 꼭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조금 더 깊이 읽기 박완서 작품 탐구와 여성의 역사 탐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품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소설이라고 말하기에는 동화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어린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작품. 그래서 호기심 많은 소년하고 강장에서 그 낡은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할아버지, 그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두 사람이 만나면서 문답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요. 아파트 주민들은 그 무허가 판잣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할아버지가 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예 노인이 죽으면 그 죽을 것 같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합의를 본 상태라 건드리지도 않는 거죠. 호기심 많은 소년이 그 판잣집으로 들어서면서 발견한 것은 선반 위에 놓여있는 책 한 권이었어요. 그림책이었는데 수천 가지 아름다운 곤충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할아버지와 곤충과 그다음에 시와 시인과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해요. 경제 성장을 내세운 국가의 목표로 도시는 그야말로 빌딩 숲이 되어가는데 시와 시인이 없어졌다고 할아버지가 말해요. 아이는 잘 알아듣지 못하죠. 시를 쓰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줘요. 시를 쓰기 위해서 나는 온종일 말을 얻으러 다니고 있어. 시를 쓰고 그 시를 사람들이 읽으면 제 나름의 생각을 하게 되고 어린이들은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낼 것이고 아스팔트 밑에 숨은 흙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어쩐지 근데 아이가 할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막 괜히 막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죠. 아이야 고맙다. 할아버지가 정말 이제부터 말을 얻어다 시를 써도 늦지는 않겠구나. 시인의 꿈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과 만나는 거란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아주 짧은 동화예요. 현대 개발 과정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그런 공간, 그게 이제 80년대가 배경이더라고요. 저는 그 유년기에 서울특별시라는 곳에서 살았잖아요. 그 시절을 돌아볼 기회가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지역으로 내려와 있으면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정서가 다르긴 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리함보다는 좀 다소 불편하지만 사람과 자연이 주고받는 친밀감이 무엇보다 좋거든요. 내가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내 모습, 나답게, 내 인생을 나답게 살지 못했을 거다라는 건 뭐 항상 생각하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살고 있거나 이런데 또 나름대로 자기하고 맞는 게 또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제 주변에는 또 내가 여기 사는 걸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살 수 있지? 밤만 되면 그냥 어둠으로 변하는 곳인데 불안하다는 거야. 오히려 밤이 돼서 어두워지면 뭐 이런 거지. 이런 어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자기의 정서와 잘 맞는 공간에서 산다는 것도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잘 어렵죠, 사실. 어떠세요? 지금 여기서 계속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 시인과 시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머물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은지 씨는 여기가 고향이죠? 네,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27년째 살고 있는데 어때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도시에 가서 살고 싶었거든요. 학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제가 여기가 좋다고 처음 생각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 한 여름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 커지고 아무 데도 못 가는 와중에
이제 친구들하고 저기 송림 바다 가서 음. 그러고 마스크 벗고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데 도시면은 이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 바다 가까이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떤 이유에서 도시로 가고 싶어 할까요? 저는 제가 취미가 약간 문화생활을 많이 즐겨가지고 여기서도 갈 수는 있는데 왔다 갔다가 힘들고 힘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화생활을 여기서는 못 하나요? 제가 가는 거는 이제 막 큰 뮤지컬? 페스티벌, 페스티벌. 뮤지컬, 연극, 음. 콘서트, 공연 이런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힘들죠. 또 정작 서울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잘 못 누려. 맞아요. 많이 못 맞아요. 누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에 살면서는 돈 버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저 그 별로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건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애들 기르고 돈 벌고 이게 다였어. 근데 이제 진정한 삶은 여기 내려와서부터. 왜냐면 직장도 그만뒀으니까. 그때까지는 일을 했고. 이 서울특별시만 해도 얼마나 많이 넓어졌어요. 그 위성도시로 확장된 걸 생각하면 80년대부터 해서 90년대 넘어가면 뭐 거의 다 도시가 뭐 과거의 그 규모보다 훨씬 넘어서니까 주변에 논과 밭, 상계동, 중계동 이게 다 논밭이었어요. 그것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됐잖아요. 말부터 막 슬슬 개발하기 시작해서 80년대 88 올림픽이 기점이지 뭐. 그렇죠. 88 그 앞쪽 큰 거리 근처에는 다 지금 삐까번쩍 하잖아요. 그럼 여전히 서울도 가면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 옛날 타도로예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되게 보이는 거에만 집중한다는 생각이 늘 들죠.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작품, 이 박완서 씨 작품에서 얘기할 때 시인과 시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단지 시인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왜 요즘에 우리 책 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소홀하잖아요. 네. 전혀 안 읽고 정말 안 읽고. 그 책 읽기에 이렇게 소홀한 사람들이 시를 쓴다? 이건 뭐 꿈도 못 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안 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이렇게 들적거리고 책을 들적거리고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면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이 짧은 동화를 읽으면서 그래 뭐 우리가 언제부터 시를 안 읽기 시작했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집 갖고 다니는 게 필수였어요. 필수, 수지. 그나마 소설보다는 시가 읽기 되게 수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시는 뭐 고사하고 뭐 책을 갖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그죠? 여행 갈 때 가는 필수품. 책에 관한 얘기해봐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진짜 현실감 넘친다. 보조 배터리. 선생님 여행 가실 때 첫 번째 순서. 자, 항상 꼭 챙기시는 거. 가방에 먼저 넣는. 책. 난 책이 있어요. 항상 그림 책을 이제. 넣어놓고 어떠세요? 여행 가실 때? 저는 약을 먼저 챙깁니다. 약과 화장품과 칫솔. 깔끔을 갖고 다니지 않으세요? 물론 갖고는 다니는데요. 아니 나는 선생님 아까 질문에 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책을 언제부터 시와 책을 언제부터 놓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우리는 언제 책과 시집을 잡은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선생님은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말 저의 그 농촌 생활에서 책이라는 거는 교과서밖에 없었어요. 무슨 소공료 뭐 이런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시골이길래? 네. 내가 살았던 그런 시골 환경은 책을 볼 수도 없었고, 책을 볼 시간이 정말 없었던 거지. 왜냐면 농사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있고, 겨울까지 있어. 지금은 그래도 겨울에 농사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뭐 새끼를 꽈야 된다든가 가마니를 짜는 일을 해야 돼요 겨울에. 그러지 않으면 농사 지을 때 쌀을 담을 나락을 담을 이 토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내내 일을 하지 않으면 목구멍에 쌀을 넣을 수 없는 밥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책을 본다, 신문을 본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지. 대학교 때도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일단 교사 된 이후에 책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독서를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교사가 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시험 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때부터는. 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책을 멀리 했지가 아니라 가까이 한 적이 있었나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대들 책방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 보이는가를 항상 느끼게 돼요. 네, 맞아. 맞아. 마치 맞아요. 내가 보통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니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그럼요.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 되게 좀 겸손해져요. 저절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들다가도 그래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책을 안 읽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결국 관심, 어렸을 때 어떤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성장하면서 지금 뒤늦게 선택해서 지금 독서를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평생 독서가가 되셨잖아. 그런 것은 결국 개인의 선택 문제 아니야? 이런 생각도 또 들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긴 있더라고. 문제는 분위기가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 분위기가. 사회가 좀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우리들조차도 바뀌는 것 같아. 관심도가 조금씩.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집안의 분위기라고 생각해. 엄마 아버지가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접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는 애들은 엄마 아버지가 책을 안 읽는 집안이고 뭐 가난하고 부자고 이거를 다 떠나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내 삶의 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우리 것도 엄마 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 책 한 줄도 안 읽으셨어. 물론 그런 것이 도움을 주긴 해.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정서에 따라서 애들이 아니, 일단 보잖아. 기회가 일단 눈으로 보잖아. 주위에 있는 그렇지. 거를. 그런 것 때문에 이기지. 그러니까 근데 과거의 어른들을 보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 둘 다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보면은 그 책을 읽는 거는 항상 좋은 일에 속했었어. 그래서 그렇죠. 책을 읽겠다, 책 산다, 뭐 한다 이런 거 책과 관련된 뭐 거의 모든 건 그냥 통과야. 다 알죠. 다 공부와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사실은 공부와 하나도 관련이 없어. 그런 건 있죠 또. 그다음에 결국에 저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 또는 내가 만나는 분위기 또 내가 접해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죠. 어렵기는. 맞아요. 그래. 지금 그러니까 저 때는 교육 환경이 그랬지만 요즘에는 책 안 사주는 부모 없잖아요. 없죠. 왜냐면 애들도 그러니까 맞아요. 몇 명 안 되고 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책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많지 않아. 네. 그건 또 네. 결국 시대적으로 이 디지털 세대이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인 건 또 다른 거 빡빡한 거지. 다른 거 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나마 애들이 좀 시간이 널널하면 유튜브 보다 재미없어가지고 만화책이라도 볼 거야.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 애들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가장 흥미로운 건 유튜브 아니면 게임이지 뭐. 그렇죠. 맞아요. 그런 애들에게 책 좀 읽어라. 안 통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책과 가까워지는 거 되게 어렵죠. 근데 진짜로 쌤 요즘에는 이 책이나 그거 아니더라도 동영상 유튜브에서는 무한대도만 정보가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가 시를 찾고 싶다 시가 관심이 있어 그러면 책을 안 사도 그 안에서 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 계속 이렇게 화면에 노출된 아이들도 정말 지가 책이나 시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접할 수는 있어. 그렇지. 기회는 있어.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향 문제라는 거지, 성향. 맞아요. 정말 뭐
하다못해 웹툰이라도 보잖아. 애들은 만화책이라도 보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이 시인의 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꿈을 꿔봐야죠, 뭐. 그래도. 그죠? 시와 시인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시인의 꿈을 한번 품어보면서, 어제 좀 씁쓸합니다. 작품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80년대는 되게 격동의 80년대예요. 그래서, 8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운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해요. 70년대 여성 문제는 일종의 문제 제기, 올바른 인식 정립의 모색,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80년대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 그 이후 사회운동권과 사회과학 이론의 인식 전환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1983년 7월에야 구타당하는 여성의 문제를 전담하는 여성의 전화가 처음 개통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대요. 그 전에 여성이 구타당하는 것은 없는 일 같았어. 존재하지 않은 일. 왜냐면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좀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바로 그 해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졌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출판 문화를 통해서 남녀 해방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동인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또 하나의 문화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저는 바로 이 또 하나의 문화의 출판물들을 접하고 이때부터 여성의 역사, 삶의 여성학 이런 것들을 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가 바로 84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또 하나 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는 출판물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두껍고 어렵고 다루지 않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그해 1984년부터는 이제 여성 해방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화하기 위한 여성학회가 창립됐대요. 역사가 짧아요. 네, 86년도 하면 딱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을 아마 기억하시려나? 부천 성고문 사건. 거기에 그 분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여성이? 그때 그 대상이었던 분. 본인이 이제 그거를 밝힌 거지. 왜냐면 그 당시에 만약에 여자가 내가 강간을 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이런 거 이렇게 발설하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난 거야. 막 이런 거였잖아. 근데 그거를 정말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언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KBS 시청료 거부운동. KBS 시청료 이거 공영방송인데, 걔네들이 잘 못하니까 시청료를 거부하겠다, 막 이런 운동부터 시작해서 87년 6월 10일 민주화 투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 8, 9월로 이어지면서 노동자 대투쟁까지 전반적인 민주화 운동이 고양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좀 높아졌다고 해요. 후반기에는 여성 노동자 운동, 이것이 이제 노조 여성부와 여성 노동자 단체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이 뭐냐면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도 운동의 주체로 참가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장 노동자들만 했었는데 사무직의 여성들도 같이 합력이 되었다라는 게 좀 특이할 만한 것이었고요. 여성 농민 운동도 이때부터 조직이 됐는데 여성 농민 운동 단체가 아예 없었대요. 그래서 카톨릭 농민회, 그다음에 카톨릭 여성 농민회 이런 분회 방식으로 여성 농민을 조직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이 중심이 된 건 아무래도 도시 중심이겠죠. 주부 운동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80년대에 들어서 새롭게 설정된 여성 운동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고 시민 운동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80년대 중반, 그러니까 87 항쟁 끝나고 90년대 넘어서고 이러면서 80년대에서 주로 그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주 소수였죠. 소수였고 그들이 이제 그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진보적인 운동을 하는 사회운동이라던가 노동운동 이런 자들과 학교 연대를 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이용당했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 맞아, 니네들 말이 맞아, 여성도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같이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 세력을 이용했던 것 뿐이지 여성 해방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진보적인 남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회 여성 문제가 무엇이며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성 해방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대요. 이외에는 이제 다양한 부문에서 여성의 움직임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여성 중심적인 관점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그 서구 여성 해방이 계속 서구의 이론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하고는 안 맞아.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여성 해방론, 그다음에 실천적인 여성 해방론 이런 걸 정립하고 해야 된다 하는 연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80년대 후반이래요. 지금 왕성하게 여성 학회를 이끌어가거나 여성주의 운동을 선도해 있는 그 학자들, 이론가들을 보면 거의 다 이 당시에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죠. 몰랐던 여성 독립운동가 연구라던가 조선시대의 그 신여성 있죠. 또 나중에 개화의 신여성. 신여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페미니스트야. 여기 신여성들의 삶,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연구자들에 의해서 나오기는 하죠. 그런 사람들이 뭐 100명에 하나나 1000명에 하나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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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극소수였죠. 소수였기 때문에 항상 소수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당대에는 잘.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한참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죠. 우리는 아직도 좀 그 여성의 서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굳이 여성운동, 굳이 여성의 역사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런 사회가 되려면 나는 이 땅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현지씨 부탁해요. 나의 뒤를 이어서 끊임없이 여성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대들 책방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90년대 여성 움직임 이걸 또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80년대 여성의 위치를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죠? 아니, 재미있었어요. 재밌어요? 네,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되니까. 왜 이게 여성운동사, 여성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너무 잡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인의 그 사이사이마다 다 이런 일들이 끼어 있었는데 다 가지쳐서 밖으로 안 드러나고 그냥 깔끔하게 포장해서 나간 역사책을 발견해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